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물가 관련 이야기부터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2%대로 내려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금리 인하 논의는 좀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은 거겠죠?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3.3%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작년에 저희가 7월에 6.3%로 피크를 쳤을 때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는 2%입니다. 2%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결정적으로 물가 중에 특수한 어떤 부분의 물가, 저희가 근원 물가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근원 물가의 상승률은 지금 3%대 후반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은행이 쉽게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 차인데요. 네. 금리 차가 자본 유출이나 우리나라의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아주 오랫동안의 긴축이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동안 수출 부진이 조금씩 이제 끝이 보인다는 점에서 환율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던 것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지금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1.75%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여기서 미국 연준이 저번에 FOMC에서 얘기를 한 것은 올 내로 금리 인상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금리 차가 2% 혹은 2.25%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는 좀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가가 오른 상태라서 저희가 체감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서 이제 근원 물가 지수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근원 물가의 개념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현실에서 아주 많은 상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요.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것이죠. 네. 가중평균을 할 때 근원 물가라는 거는 전체 소비 우리가 베스킷, 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빼고 잰 물가입니다. 그럼 식료품과 에너지를 왜 빼느냐?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이 국영수 과목은 항상 비슷한 성적을 맞는데 사회과학이 왔다 갔다 성적이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지 학생일 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과학이 변동성이 큰 과목을 빼고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쓰다 보니까 겨울에 비싸지기도 하고 식료품도 여름에 더 많이 소비하면 여름에 비싸지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빼고 재주는 것이 근원 물가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빼고 예를 들어서 저희 임금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원료 가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반영되는 물가인데요. 이 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 물가가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진 건 어쨌든 간에 에너지 쪽에서 많이 빠진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유가가 올라가서 전기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가스료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건 가격 김치찌개 가격 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런 쪽의 물가 근원 물가 쪽에서 서비스나 임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번 올리면 사실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원 물가 관련해서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행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3.3%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원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 통화 정책의 어떤 하나의 그 제약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원 물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가스 수도 같은 저희가 관리 물가라고 하는 부분, 정부가 관리하는 물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사실 추가 상승 압력이 저희가 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근원 물가의 꼬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약이 끝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이제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가 그렇게 올라간 건 2년 전으로 저희가 전세 한 텀, 한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에는 사실 전세 가격, 주택 시장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전세도 비쌌고요. 그때 비싸게 계약한 전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보증금 자체의 규모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올 말에서부터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계약 만료가 돌아오는 역전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세 보증금 자체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주신 역전세 관련해서 지금 이 우려가 좀 고조되면서 정부가 DSR 완화를 지금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에 있어서 사실 이제 DSR은 가계부채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일부분이 자기가 얼마나 원리금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소득 대비를 나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DSR이 완화되거나 했을 때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하고 굉장히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DSR을 좀 완화했을 때 뭐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빠진 만큼을 임대인들이 반환을 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전체적인 문제들을 보정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이 다시 가계부채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 혹은 그 이전 기간에 아주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세 관련 문제가 이제 커져서 앞으로 이렇게 제도도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출 요건 강화를 포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세 대출은 첫째로 DSR에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자기가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원리금 상환이 이제 의무가 되지 않는 것이 돼서요. 이 부분은 DSR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갭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주택 가격 자체를 밀어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는 부분. 그래서 DSR을 전세 대출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주택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하거나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역전세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세 대출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사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 사항들이 약간 조금 있거든요. 그런 제약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풀어줄 부분들은 풀어주고 지킬 부분은 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것을 임대인이 들 수도 있고 임차인이 들 수도 있고 되게 다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의무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임대인에게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역전세 같은 것이 발생할 주택 시장이 좀 변동함으로써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이렇게 약간 방어막을 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